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종섭 호주 대사가 귀국을 했답니다. 이종섭 대사는 공수처에 출석하겠다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먼저 불러야 할 것 같아요. 이종섭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 만약에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든가 지시가 있었다면 이거는 국기문란 사건에 해당될 수도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1974년에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이 사임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시작은 도청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이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FBI를 동원하고 백악관을 동원하면서 결국은 거짓말과 더불어서 대통령이 사임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던 겁니다. 최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과연 있었는지 저희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정입니다마는 대통령이 거짓말을 했고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면 닉슨 대통령의 사임의 경우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 소식 제가 잠깐 전해드렸고요. 오늘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 뉴스픽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목요일마다 저희가 현장 목소리 듣고 있습니다. 현장 콜 코너인데요. 김기석 강원대 교수를 연결해서 강원 지역의 민심을 한번 들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슈 3합 시간에는 김필성, 신유진 두 변호사님과 함께 정치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로 언제든지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뉴스 인사이다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아침에 뉴스가 많은데요. 꼭 알아야 될 것들만 쏙쏙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뉴스픽의 이진아 기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갈등 국면이었는데 네.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뜻대로 이종섭 호주 대사가 잠시 귀국하기로 했어요. 네. 일단 해병대 최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 호주 대사가 조만간 귀국한다고 알려졌는데 오늘 아침 갑작스러운 귀국 소식이 알려지면서 취재진들과 민주당 의원들이 오전 5시부터 인천공항에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러 가지 의원들의 영상이나 또는 취재진들의 라이브 영상을 보면 아직까지는 만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국도 몰래 가고 귀국도 몰래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어제까지 수도권에서는 선거 활동을 하고 있는 여당 의원 중심으로 즉각 소환, 자진 사퇴 등의 압박이 가해졌는데요. 어제 오전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사가 곧 귀국할 것이라고 이 발언을 통해서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먼저 해당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있었던 여러분들이 실망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황당무석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 문제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가 역시 한동훈 반드시 그분들이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은 선거를 앞에 두고 국민 여러분의 민심에 더욱 귀를 기울이고 더욱 겸손한 자세를 보이는 것만이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네, 귀국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본질은 이제 공수처에 가서 수사를 받느냐 하는 부분들, 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출국금지 해제 과정에서의 외압 유무, 그리고 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은 이제 최상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네, 근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의 말을 살펴보면 문제는 저희가 결국 오늘 다 해결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내용과 또 뭘 잘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문제는 없지만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귀국한다 이런 식으로 선을 그었는데요. 사실 이 문제도 사실 본질적인 의혹과는 좀 거리감 있는 발언으로 좀 보입니다. 또 어제 한 위원장은 이 외에도 이 대사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지금 문제인데요. 사실 앞서 공수처에 자진 출석해서 낸 휴대전화도 그동안 사용하던 것이 아닌 새 휴대전화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대사가 한국에 귀국한다고 해서 민심이 달라질 것인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네, 휴대전화를 포맷된 것을 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우리 송영길 대표 구속될 때 네. 구속 사유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분도 구속되어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네. 자, 일시적으로 귀국해서 3월 25일 날 제외 공관장들이 참석하는 그 방산협력 회의에 참석한다고 했는데 회의 참석하고 바로 또 출국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 내용도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공수처의 수사를 좀 빨리 해달라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공관장의 회의도 석연치 않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회의 참석차 귀국을 귀국을 어제 한 위원장이 알렸지만 정작 주무부처인 외교부는 한 위원장의 발언이 나온 뒤에야 이런 회의가 있다는 사실을 출입 기자들에게 공지했다는 점이 급조된 회의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회의 일정은 오는 25일부터 호주 등 6개국 주재 대사가 만나 현재 정세와 방산 시장 현황을 논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외교부는 통상적인 공지와 달리 회의가 며칠 동안 열리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열리는지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빠져있는 부실한 공지를 했습니다. 회의 세부 일정도 아직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고 현재까지 외교부는 여기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또 회의가 급조한 근거를 또 살펴보면요. 작년 2차례 열린 방산 수출 관련 회의는 모두 대면이 아닌 화상으로 진행됐고요. 게다가 세계 각국 대사가 모이는 정례 공관장 회의가 다음 달 22일부터 닷새 동안 열린다는 것입니다. 또 이 기간 동안 관련 대사들이 모여 방산 관련 회의를 따로 여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인데 다음 달에 회의를 해도 되는 상황에서 굳이 한 달이나 앞당겨서 호주를 포함해 6개국 대사를 따로 부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입니다.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이종섭 대사 귀국을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다. 뭐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종섭 대사 쪽에서 공수처에다가 이제 조사기일이죠. 네. 정해달라고 의견을 냈는데, 야, 이것도 또 이 송영길 대표가 갑자기 소환되네요. 네. 송영길 대표가 본인을 수사해달라고 파리에서 귀국했을 때 법무부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네. 쇼핑하듯이 본인이 수사받는 게 어디 있느냐. 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지금?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공수처도 좀 난감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공수처에 대한 수사 압박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요. 하지만 공수처는 이 대사의 귀국 사실 자체도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어제 기자들을 만나서 이 대사 측이 먼저 언제 입국해 국내에 며칠간 머무를지 등을 알려와야 그때부터 뭔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할 수 있을 것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받은 게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당황스러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또 아직 다른 관계자 조사와 휴대전화 분석도 이뤄지지 않아서 귀국한다고 해서 곧바로 공수처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다른 또 사회적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대 정원 문제인데요. 정부가 이제 2,000명을 늘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비수도권 의대에 이제 정원의 82%를 배정을 했고 서울에는 이제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어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가능한가요? 네, 이것도 이제 어제 정부에서 비수도권 의대 정원을 이제 1,639명을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의대 증원 2,000명 중에 82%가 달하는 건데 반면에 인천과 경기도에서는 18%만 증원하기로 했고 서울 지역 의대에서는 단 한 명도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수도권의 일부 의대 정원은 이제 연세대와 고려대 등 서울 지역 사립대를 뛰어넘게 되는 수준이고요. 비수도권에서 늘린 의대 정원은 지역의 거점 국립대에 집중되는데 7개 국립대 의대 총 정원은 각각 200명으로 일제히 상승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육받을 의대생이 늘어나는 만큼 오는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교원도 1,000명 정도 늘리기로 했는데 정부는 2,000명의 증원이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숫자라고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발표로 정부는 의료개혁 극한 갈등 속에서 2,000명의 증언에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것인데요. 다만 배정 규모를 결정한 심사위원회의 구성이나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심사를 5일 만에 발표를 서둘렀다는 점에서 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은 일단 늘리는데 가르치는 교수님은 천천히 늘린다. 네. 누가 가르쳐요? 네, 그런 것 때문에도 어제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의대 증원에 대해서 반발한 의대생들과 의사 단체들이 정책 강행 자체를 비판하면서 입장을 냈는데요. 이들은 의학을 이렇게 배울 수는 없다면서 학생들은 부족한 해부용 시체라고 하죠. 이게 카데바라는 것인데 이제 카데바로 해부 실습도 제대로 못하고 형식적인 실습을 돌면서 강제 진급으로 의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정부는 일방적인 발표를 절대 인정하지 않으며 학생들은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정부 방침의 변화가 없자 의사 단체들은 연대해서 대응할 것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단체들은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서 개별적으로 좀 대응을 했는데 이번 발표를 통해서 단체 간의 공동 대응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보건복지부 문제인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대학 문제와 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불가능할 것 같은데 뭐 여러 가지 관문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절차는 좀 남아 있는데요. 일단 대학에 통보해야 되는 것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 그다음에 2025학년도에 대학 대입 전형 시행 계획 변경까지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조윤정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증원 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 절차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면서 증원 철회가 어려워졌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더불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 제출의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이날 서울 주요 5개 병원 의대 교수들은 모두 집단 사직서 제출 뜻을 분명히 했고요. 사직서 제출일은 25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서 의사협회와 갈등은 새 국면을 맞으며 다시 한번 강대강 대치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분간 해결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네요. 네. 네. 이진아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후 현장 콜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매일 10시 1시간만 투자하면 내 계좌도 10배거. 개장하자마자 급등? 따라잡아도 되나? 1분 대기조 점상이 답변해줍니다. 바쁜데 특징 중? 언제 공부해? 1시간만 투자하세요. 점상이 정리해줍니다. 단기로 치고 빠질 종목 없나? 매일 오전 10시 점상이 골라줍니다. 매일 오전 10시엔 점상을 잡아라. 유튜브에서 점상 시크릿을 검색하세요. 네, 총선이 20일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지역에 계신 분들을 연결해서 지역의 선거 상황을 민심을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 지역인데요. 강원대의 김기석 교수님을 저희가 연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예, 뭐 이렇게 태평성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태풍전야다. 네, 네. 자, 강원도의 우리 전반적인 민심이 궁금한데요. 직접 네네. 느끼시는 민심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글쎄,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민심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면 좀 여론조사를 참고할 수밖에. 저런 이 전국적 관심이 크지 않은 곳 이런 것은 여론조사 자주 없어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기 쉽지 않은 건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강원도 지역은 전통적으로 보수가 강한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왔잖아요. 실제로 도내에 이제 18개 시군이 있는데 원주하고 춘천 이런 정도를 제하면 대부분이 아무래도 보수가 우세한 그런 지역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 선거는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나 심판의 의미가 강하고 그런 분위기 강원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전에는 출범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가 항상 전국 평균보다 높았거든요, 강원도가. 근데 최근에는 나빠졌어요, 급격히. 그래서 전국 평균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태고요. 뭐 선거구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 정당 지지도는 여전히 국힘이 높은 지역이 많습니다. 그게 이제 군 지역은 특히 그렇고요. 그 춘천, 갑, 원주 같은데 이제 민주당 현역이 두 분이 계신데 이런 지역고 또 원주, 갑 정도만 민주당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형태죠. 예. 또 비례대표에서 조국 혁신당 바람도 강원도도 만만치 않고요. 뭐 그런 상태입니다. 네. 뭐 전국적인 분위기와 비슷하네요. 네. 네, 자,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중에 이제 격전지 금방 말씀하신 춘천 갑인데요. 여기가 춘천뿐만이 아니라 철원, 화천, 양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도농복합 선거구가 됐는데 민주당이 허영 의원이 현역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김혜란 후보인데 네. 여기는 분위기가 어때요? 허영 의원이 수성할 것 같은가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지난 두 번 선거가 여기는 김진태 대 허영 구도로 치러졌어요. 김진태 앞에 두번 도지사. 국정 선거.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1승 1패가 됐죠. 그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 패배 후에 도지사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 이제 정치 신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혜란 변호사가 그 당내 비례대표 의원을 했던 노영호 의원을 경선에서 물리쳤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 두 번 선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대결 구도가 만들어졌어요. 지역에서는 이제 어떤 얘기들이 많냐면, 예컨대 이제 허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출신이 양구입니다. 아. 근데 이제, 근데 이제 예전에 김진태 의원은 이제 경상북도가 본래 출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출신 문제가 별로 없었는데, 이게 김혜란 의원은 춘천 토박이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아무래도 춘천 출신 아니지 않나 뭐 이런 분위기를 일으키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강원도 내에서도 이제 소지역주의를 불러일으키네요. 있습니다. 그 뭐 다 어느 지역이나 다 비슷할 텐데 다 있고요. 뭐 물론 이제 두 분 다 뭐 여기서 이제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닌데 아무래도 좀 시니어분들한테는 그런 얘기가 확 먹혀버리죠.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남성 대 여성이라는 것도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엔 처음으로 이제 강원도에 춘천에 여성 후보가 나왔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이분이 춘천여고 출신이에요. 네. 근데 아시지만 지역이라는 게 여기 춘천이면 춘천고, 춘천여고 이런 데가 이게 이제 해경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근데 김진태 지사는 성수고등학교고 그다음에 허영 후보는 강원고등학교라고 이 춘고나 춘여고가 아니란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뭐 춘천고 춘여고 대 비춘고 춘여고 뭐 이런 식의 강원고등학교 유복여고 출신이고 한데요. 이제 그런 새로운 형태의 대결 구도가 생겼어요. 이제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분이 새로 나오신 분이고 하기 때문에 인지도 같은 면에서 허영 의원이 앞서 있는데 후보로 결정되고 난 다음에는 양진영이 급속하게 결속되는 그런 분위기다. 결집되는 분위기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고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붙어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허영 의원 입장에서는 뭐 소지역주의라든가 뭐 학교 간 대결이라든가 이쪽으로 흐르는 것보다는 결국은 정권 심판놀이라는 정치 선거로 끌고 가는 게 좀 그나마 해볼만 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영 의원 같은 경우에 예결위에 두 번이나 들어가고 그런 실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뭐 예산을 끌어왔다든가 뭐 이런 기존 말하는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 같은 게 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선거를 해야 되고 역시 이번에는 정치 선거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죠. 네. 자, 그럼 두 번째 원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주에 원주 갑인데요. 원창무 네네. 후보가 이제 민주당 시장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박정아 현역 의원이죠. 네네. 재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자, 여기는 판세가 어떻습니까? 네. 네, 여기는 이제 그 원래는 이제 민주당이 좀 강한 지역이긴 해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 밀집 지역들이 꽤 있는 도심 지역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지난번에 이광재 의원이 도지사를 출마하면서 이제 의원직을 던졌고 그래서 이제 이루어졌던 보궐선거에서 원창묵, 박정아 이 대결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박정아 후보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을 만들어줬더니 나가서 딴짓한다 뭐 이런 식의 지역 정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최근까지 실시된 여론조사들은 아무래도
원창국 후보가 좀 유리하지 않나 이런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여기는 아무래도 지역 정서가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원주 갑 정도는 굉장히 수도권화돼 있어요. 네, 혁신도시도 인접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분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지역의 얘기는 이런 겁니다. 이제 박정화 의원이 당대변인도 하고 비대위 대변인도 하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다 좀 보니까 유명하죠.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근데 중앙 정치에 너무 집중하다 하면서 지역구 관리가 미흡했지 않냐 하는 이런 비판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장 후보의 경우에는 이제 원주시장 3선을 했는데 아시겠지만은 지자체장 3선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게 마련이고 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참신함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죠. 상대적으로 뭐 조직은 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래도 확산성 이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꽤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 상당히 접전인 그런 상태이죠. 네. 아무래도 여기는 뭐 제가 보기에는 박정화 의원이 현직이 되고 난 다음에도 사실은 지역구에 많이 내려서 활동하지 않는 바람에 박정화라는 이름은 알아도 이분이 원주 자기 지역구 의원인지 모르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는 조금 민주당이 조금 난한 지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불이 비슷하게 같이 움직이는 그런 여론이 만들어지나요? 선거를 하면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강원도가 이제 되게 군 지역이라든가 여러 개를 합쳐서 이렇게 지역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선거구를 만드는데 원주만 유일하게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둘의 한쪽에는 원주 갑 쪽에는 예컨대 지정면이라고 해서 면 지역이지만 기업 도시가 들어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곳에 젊은 유권자들이 많아서 아무래도 분위기를 좀 이끌어가는 그런 상태죠. 그러니까 이게 둘로 나눠져서 어떤 지자체 선거에서 하나로 치르고 국회의원 선거에서 반으로 나눠서 치르고 이렇게 된 지가 한 두 번째 지금 선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는 아무래도 비슷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가 균형 발전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원주에 혁신 도시가 있으니까 굉장히 저도 이제 관심사예요. 이게 사실은 그렇죠. 이제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만든 유업이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아마 이쪽에는 민주당이 당선되는 것이 우리 혁신도시 발전에 좀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말만 하지만 행동을 안 하는 그런 추세죠. 보수분들은 중요한 자기들의 어젠다가 아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역에서도 그렇게 느낍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태백산맥 넘어가서 강릉으로 네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데 이 김한근 전 강릉시장이 국민의힘 공천에서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사퇴했어요. 결국 이제 권성동 후보에게 유리해지는 거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이분이 출마 선언을 했을 때 저분이 끝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아무래도 어떤 수단을 쓰든지 이번에 이제 시장을 지냈던 분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밖에 없고 아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라앉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 그렇게 됐죠. 이제 강릉은 워낙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입니다. 예전서부터 계속해서 그랬었고 지난번 선거에서도 홍윤식 당시 행자부 장관을 공천을 했는데 권성동 현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죠. 네. 그런데다가 그때 또 이 내부적으로 뭐 논란이 많아서 강릉시장을 지낸 최명희 씨도 또 출마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표가 세 갈래가 됐던 것이죠. 이제 거기서 권성동 후보가 이겼는데 보수표가 세 개로 나눠지고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한 분으로 이 단일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졌어요. 그러니까 꽤 많은 표를 얻긴 했지만 여전히 져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1대1 구도가 되면 보수가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권성동 의원이 이제 뭐 전국적인 그 네임 밸류를 가지고 있고 뭐 한때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윤핵관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반감 같은 것도 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강릉시가 예전과 좀 많이 달라진 게 KTX가 만들어졌잖아요. 아, 그럼 그러다 외지인들의 보니까 유입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한참 부동산 버블이 심할 때 뭐 속촌이 강릉이니 양양이니 이런데 아파트 만들고서 외주분들이 많이 아파트 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이러다 보니까 점차 수도권 영향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파트 밀집 지역, 중산층 지역도 많아지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그 내부 조사, 민주당 내에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꽤 김중남 후보가 따라붙은 것으로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3자 구도하에서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김한근 후보가 후보를 사퇴하고 그 이후에 어떤 조사가 나올지는 이제 이번 주말쯤에 아마 한번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결과를 봐야 되겠죠. 아, 네. 아, 진짜 이 강릉에는 이 KTX를 타고 서울 민심이 좀 강릉까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점점 이제 강원도도 교통이 좋아지고 하다 보니까 수도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는 네. 뭐 미디어도 이렇고요. 그렇다 보니까 예전처럼 그냥 고립돼 가지고 보수 무조건 우위고 이런 지역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네, 한번 도시는 네.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예, 자, 예.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야, 여기 네. 땅덩어리가 엄청 크죠? 엄청 크죠. 네, 뭐 4개 군을 합쳐 있고 4개 군이 다 큰 사이즈의 군들이죠. 네. 속초시를 제외한다면. 네. 현역인 이양수 의원이 국민의힘이고요. 민주당에서 이제 흥미롭게도 김도균 후보가 이분이 삼성 장군 출신이죠? 그렇습니다. 네. 삼성 장군 출신인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들어가서 여러 가지 사실상 우리나라 국방 정책을 좌우하는 그런 위치도 지냈고 네, 이렇게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계시죠, 사실은. 사실 네, 이제 그렇기 국방부 때문에 장관감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네. 그럴 수도 있었죠. 게다가 이제 저는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최근에 서울에 바람이 불었잖아요. 네. 이분이 거기 소위 이제 장태환 장군 역할을 했던 수도방위 사령관 출신이에요. 아, 수방사령관. 그렇습니다. 이제 이름은 그때는 이제 수도경비사령관이었고 이름은 달라졌지만 근데 그거는 사실은 군 쪽에서는 정권의 핵심이 맡는 자리거든요. 그게. 그렇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경력도 화려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이제 군 지역이면서 아무래도 이제 이 DMZ에 가까운 지역이다 접경 보니까 지역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측면이 있는데 이분의 경력이 그런 것들을 캄프라치 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이제 민주당 후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사실 내려오신 여기 이 지역으로 와서 활동을 시작한 지가 한 1년 좀 넘은 정도 그런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이양수 의원을 상당히 따라붙은 걸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있죠. 최근에도. 혹시 뭐 속초, 인제, 고성, 양양 이제 4개 시군인데 지역별로의 이제 편차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존재하는가요?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요. 속초는 아무래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릉하고 그런 흐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아파트란지도 많게 되고 중산층도 많아지고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스윙 지역입니다. 수도권 분위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인제하고 고성은 전방 지역이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군수가 두 지역 다 민주당 군수예요. 아.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 후보만 좋다면 무조건 굉장히 불리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인제 고성이 민주당 이제 단체장인 이유는 여기 이제 뭐 현역 군인들이 많이 복무해서 이런 측면도 있는가요? 주소지를 네, 그렇죠. 두고 있다거나 이래서 젊은 분들이. 네, 뭐 그런 측면도 있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그 군인들을 가능하면 이쪽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네. 투표를 하시게 하려고 뭐 그런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후보들이 굉장히 열심히 절실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이런 후보들이 나오면은 이깁니다. 아무래도 같은 지역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당보다 인물을 보고 투표하는 경향도 있고요.
이제 양양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거기는 한 번도 뭐 민주당 쪽에서 뭘 해본 적이 없고 네. 매 선거마다 표차가 많이 나고 이제 그런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뭐 보수적인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민주당 후보에게 가능성이 없는 그런 지역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번 같은 경우도 후보가 좀 약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꽤 경력도 갖추고 그다음에 저도 한번 뵀는데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더라고요. 이게 군인답지 않게 소탈하고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이제 지역은 그런 게 통하거든요. 네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여기도 접전 지역으로 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지역이 아주 이제 최적화된 후보를 민주당에 공천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 속초군하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속초 선거상 이렇게 분위기가 좋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김동인 네, 후보 후보가 저희가 한번 좋으니까. 기대하고 한번 그렇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거 전반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네. 강원 지역이 선거구가 8개입니다. 현재는 이제 민주당이 2석이에요. 춘천에 하나, 원주에 하나 이런데 우리 교수님 보시기에는 민주당이 좀 더 숫자를 늘릴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제 춘천에 철원 화천 양구를 묶어서 가불로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춘천 일부 5개 동이 6개 동이 들어가 있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원주는 이제 원주 자체가 둘로 나눠져 있고 춘천갑 허영 의원이 있는 원주을 송기현 의원이 있는 원주을 그다음에 원주갑 정도는 민주당이 조금 가능성이 꽤 있어 보이고요. 그다음에 속인고양은 굉장히 팽팽합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춘천을은 아무래도 이제 철원 화천 양구가 합쳐 있고 춘천은 동이 몇 개 안 되니까 거기는 아무래도 보수세가 좀 강한 편인 것 같이 보이고요. 그다음에 동태삼정이라고 저희는 그러는데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여기하고 홍천, 행성, 영월, 평창 이렇게 묶여 있는 군 지역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현재까지도 국힘이 어느 정도 우세한 이런 정도의 판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어차피 6개 지역구에서는 다 도전자 입장 아닙니까? 현역의 프리미엄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려운 건 사실이고 그런데 아무래도 진보적 성향이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중도층 이것도 강원도에서 꽤 되거든요. 이분들이 얼마나 투표에 참여해 주시는가 이 투표의 포인트라고 보고 있어가지고 이들의 투표를 독려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촌야도네요. 군 단위 지역은 국민의힘이 우세하고 시 지역은 네네. 민주당이 우세한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근데 예전에는 그게 아무래도 이제 뭐 예컨대 관권이라든가 뭐 이런 측면이 강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것보다는 인구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도 이제 60, 70대로 넘어가게 되면은 보수가 70% 이상 보수에 선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군 단위는 지금 뭐 거의 40% 이상 돼요. 고령화 지수가. 45%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령화 되신 분들이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찬가지로 여촌야도. 네. 네, 결과적으로 저는 보촌진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뭐 교수님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은 도시 지역의 이 젊은 층들의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기도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제 정권 심판론을 얼마나 불러일으키느냐 이게 뭐 핵심 이슈가 될 것 같은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예컨대 면 지역으로 가서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으로 가면 잘 안 먹힐 거라고 봐요. 거기는 뭐 완전히 아무리 그 민주당이 어떻고 뭐 윤석열 정권이 어떻고 그래도 결국에 가서는 2번을 찍으신 성향이 강한데 도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경향이 강하고 예컨대 철원 같은 경우에 다들 시골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물론 전체 면적도 시골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지만 인구는 두 면에 모여 있고 거기는 다 아파트 지역화되고 있어요. 지역 군인들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선거운동을 진행하면 뭐 그런 분들의 참여도 독려하고 민주당도 괜찮은 성과를 낼 수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제 그런 지적도 있었어요. 과거에 이제 이광재 전 진사나 또는 이제 최문순 지사 같은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원주나 춘천에 출마했더라면은 이게 이슈몰이도 되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작동이 하는가요?
뭐 그래서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분들이 좀 나와주시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없지는 않았는데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민주당이라는 게 어쨌든 그래도 약간 진보당이고 진보적인 정당이고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주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런데다가 이제 최문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3선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그 정책과 관련된 공격들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광재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당갑으로 가서 지금 선전하고 계시고 이제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에 대한 생각은 다 잊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처음엔 좀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별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현실적인 목표는 8석 중에 4석 정도 한다. 뭐 이 정도가 민주당은 목표인 것 같네요. 네. 최저 목표는 그런 정도죠. 네. 그래서 이제 저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트라우마가 있는데 선거 개표 방송하면 왜 한반도 동쪽이 뻘겋잖아요. 네. 또 이게 땅덩어리도 워낙 넓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각적 효과가 엄청납니다, 그게. 엄청나죠. 그래서 그 색깔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너무 한쪽만 찍는 거는 강원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를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 한두 석 차지하면은요, 이 파란색 색깔이 엄청나게 커지는 그런 완전 효과가 엄청 있어요. 커지죠. 그렇습니다. 네. 그 시각 효과가 엄청날 거예요. 네. 네, 교수님 오늘 뭐 저기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한 번씩 예, 저희가 또 총선 전에 또 전화드릴 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이슈 삼합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잠시 광고 타임 가겠습니다. 산삼순백입니다.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삼순백입니다. 산삼순백은 인삼을 산에 옮겨시면 묘종삼이 아닙니다. 이 지리산에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상삼을 사용한 100% 엑기스입니다. 함양 지리산 동북향에서 비료나 농약이 전혀 없이 7년근 산양상삼만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 7년근 산양상삼, 이 발음이 어렵네, 산삼이. 예,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요.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아주 높답니다. 3중마개의 위생적인 앰플방으로 포장되어 있어 편리하게 섭취하고 안전하게 보관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가격도요, 홍삼 가격과 비슷하답니다. 산삼순백 원+원 사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은품으로 침향원과 당장 케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최상의 제품을 최적의 가격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고마운 분들께 꼭 선물하시고요. 그리고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아름다운 갈색 엑기스 산삼순맥을 선물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화번호 1666-1080 네이버 검색 산삼순백입니다. 자, 바로 이슈 삼합으로 가보겠습니다. 길필성 변호사님하고 신유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 제가 처음 뵙는 분들인 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저도 이 시장에 한 3, 4년 있었는데, 네. 네, 예. 고정 질문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에 가장 인상 깊게 본 이슈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요? 저는 대파 한 단에 875원. 이 정도 가격이면 그냥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된다. 그냥 합리적인 거라고 생각이 된다.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파 한 단에 875원.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한덕수 총리가 택시비가 1,000원이다. 기본 요금 택시비가 1,000원이다. 라고 했던 발언이 작년에 있었는데, 대파 요금이 875원이 합리적이라는 대통령의 그 총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파가 다 품절이 났대요. 대파 품절남으로 불러드리고 싶습니다. 야, 참 결국은 이제 민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네요. 네. 지금 이제 수많은 정치적 이슈들이 있습니다만은 과거에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딱 그런 느낌이 나네요. 네. 전혀 물가라든지 민생이라든지 살림살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가를 잡는다라는 개념이 아마 없을 거예요. 아, 이렇게 싼데 이거 더 이상 어떻게 낮춰. 옆에서 거들면서 뭐 이 정도 가격이면 합리적인 거다라고 하니까 뭐 근데 여기 하나로마트에서만 그러고 다른 데서는 안 그런 거 아니냐. 그랬더니 옆에 있던 장관이 5대 마트는 다 합니다. 그래서 하나로마트가 부랴부랴 원래는 이제 20일까지만 어제까지만 할인 행사를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커지자 27일까지 행사를 이어가겠다. 대파 가격 875원 행사를 27일까지 이어가겠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1인당 판매 개수도 제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마트는 대파 때문에 이번에 적자를 좀 보겠네요. 네. 안 그래도 제가 어제 수원에 재판을 갔다가 네. 제가 수원 그 법원 근처에 한우로마트가 있어요. 대파를 사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양재점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 단순히 이게 가격을 모른다는 이런 문제를 떠나서 네. 지금 이 이야기는 대통령실 주변에 대통령 참모들이 정확한 물가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전달하지 않고 있다는 말로 들리거든요. 그렇죠. 네. 이 이야기는 대통령이 현재 문제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다는 거라서 이게 인플레이션 문제는 문제인식을 하고 그리고 치밀하게 경제계획을 세워서 접근을 해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데 아예 문제인식을 이렇게 대통령을 속이고 있으면 과연 문제 해결이 가능할까? 이 민생 문제는 과연 해결하는 게 접근할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고를 안 했다는 걸로 핑계를 삼기에는 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평소에 시장을 많이 봐봐서 본인이 다 알고 있다. 이분이 라면 끓이는 게 취미인데 라면에 넣고 대파 넣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라면 대파 안 넣은 지 오래됐습니다. 핑계를 대지 네, 저도 장을 보는데. 네. 네. 결국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네. 혼군, 훌륭하지 못한 임금은 간신과 같이 온다. 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결국 참모들이 제대로 보고를 안 하니까 대통령이 더 혼군에 가까워지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그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경제 정책을 지금 벤치마킹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창고에 가서 묵은 기록을 꺼내서 제가 먼지를 털고 꼼꼼하게 검토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물가도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전혀 모르고 있다. 네. 기가 찹니다. 네. 죽은 박정희 대통령이 벌떡 일어나겠습니다. 자, 이제 최근 정치권 이슈부터 한번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황상무 수석입니다. 결국 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이 이걸 이제 수용을 한 건데 이 과정에서의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의 관계 이런 갈등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일단은 이런 식으로 그만두면 안 되죠. 이거는 문책에 대한 문책이나 이런 거 전혀 없이 네. 사실 책임을 져야 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인데 문책이 없이 그냥 사표 수리해서 나가는 건 사실 아무런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나가는 거잖아요. 뭐 나갔다가 다시 얼마 있다가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지금 마치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뭐 봉합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느낌이 좀 있는데 전 전혀 봉합된 게 없다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네. 이와 별개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과의 충돌 사실 이게 기억하시겠지만 초기에 한 달쯤 전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하고도 충돌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극적인 이런 폴더 인사로 이렇게 봉합되는 사실 네. 그때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인사하는 걸로 봉합될 문제인가? 사실은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됐던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봉합된 것인가? 그래서 이걸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다시 이제 그때 이후에 그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오르고 이제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어느 정도 갈등이 봉합이 됐는데 갑자기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뉴스를 보면 물론 이제 여론조사마다 다르긴 하지만 2자릿수 이상 이제 일주일 사이에 변하는 곳도 있다는 것처럼 나오고 있으니까 위기감이 생긴 거죠. 이렇게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고 특히 한동훈 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결과가 너무 안 좋으면 이후에 정치 행보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책임이라는 것들이 충돌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밀린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느껴지죠. 예,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캐릭터가
이게 자기의 아랫사람한테 밀리는 캐릭터가 아니거든요. 네. 밀리는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불씨가 결국은 이제 계속 있는 거고, 이게 이후에 계속 특히 이제 선거 기간 들어간 이후에도 계속 여론조사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러면 이제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지난번에 이제 디올백 사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랐어요. 그죠? 그렇게 봤는데 이거는 결국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진다. 지지율이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언론이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이제 좀 이따 얘기도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종섭 이제 들어오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봉합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은 명백하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황상무 수석 같은 건 말씀드린 것처럼 저거 뭐 책임 아무것도 안 지고 저렇게 하면 다시 뭐 예를 들어 한 달이 더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요.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렇게 들어오는데 슬그머니 쏙 들어왔다가 나 들어왔으니까 이제 문제 없어 하고 나가면 국민들이 사실은 다 알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이렇게 지지율이나 아니면 이런 뭐 지금 흐름에 이런 선거의 흐름에 큰 긍정적인 영향 못 줄 것 같아요. 두 분 보시기에는 이번 사건은 약속 대련이 아니고 실제로 갈등이고 이 갈등은 마음속 깊이 내재되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황상무 수석이나 이 이종섭 호주대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통령이 먼저 뭐 자각을 하는 게 아니라 여당의 요구를 들어줬다라고 지금 보도가 됐어요. 여당의 요구를 들어줬으니 비례대표 순번 문제에 대해서 여당에서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식의 이제 딜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지금 동아일보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아니 이게 지금 딜을 할 것인가, 과연 이게 딜을 해서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잖아요. 황상무 수석이라든지 이종섭 호주대사가 과연 비례대표, 국민의 미래죠. 비례대표 순번을 정하는 거와 교환하는 그 등가성이 있는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거 심각한데 이렇게 인터뷰를 한 것이 지금 보도가 됐기 때문에 그게 만약 근데 사실이면 네. 당무 개입인데요, 대통령실에. 그래서 선거 개입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중에 일부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두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첫째는 지금 이제 이게 정말 대통령이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잘못을 인정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딜을 하기 위해서라고 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을 하는 게 국민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당무 개입, 선거 개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선거 개입을 하는 얘기인데 대통령실에서 비례대표 순번을 요구한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심각한 문제이고 현재 지금 정권 아직 중간이 안 지났기 때문에 당장은 이게 무슨 수사가 된다거나 이러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나중에 이런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결국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발언들이에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그 주기한 그 전 국민의힘 광주시당위원장 이 사람에 대해서 당무 개입 이런 것보다도 당에 공헌한 바가 크기 때문에 공천을 줘야 된다라는 당에 공헌한 바를 왜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죠? 그렇습니다. 이거를 지금 특히 대놓고 한다는 게 굉장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이철규 의원도 아주 이제 강도 높게 한동훈 위원장과 지금 굉장히 대립각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전화 통화로 고성이 오갔다 서로 뭐 그만두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오갔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철규 의원이 왜 비례대표 순번에 관여하냐라고 하니까 내가 월권이면 내가 관여할 수 없는 것이 월권이라면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월권이다. 이야, 그 이야기네요. 이게 제가 추정컨대 바지 사장이 왜 진짜 사장인 것처럼 행세해 이야기를 한 거네요. 이철규 의원이. 그렇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월권이고 장동혁 사무총장은 더더군다나 월권이다. 관여할 수가 없는 것이다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월권이 아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매우 의미심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 대표와 당의 사무총장이 권한을 행사하면 월권이다. 네. 이 당은 당 대표와 사무총장이 바지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이제 물밑에서 자기들끼리 뭐 권력 다툼이나 이런 다툼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뭐 정당에서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들 수 있는데 그렇죠. 네. 진짜 문제는 이게 지금 언론으로 노출돼서 국민이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국민의힘 내에서 최소한의 그런 주의나 아니면 그런 통제 같은 것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국민 눈치를 전혀 안 보는 거죠. 그 당 자체도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게 이거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심각한 얘기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일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 검찰의 특징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사건 같은 걸 해보면 검사들이
이거 위법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들이나 이런 것들을 법정에서 또는 절차에서 되게 쉽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위법인지 유무를 뭐 내가 결정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나 이거 이렇게 했는데? 라고, 이거 저기 절차 위반인데요? 라는, 이게 제가 이제 현재 검사를 한 적도 있거든요. 변호해 본 적도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이분들이 일을 배우는 방식이 도제식으로 배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펴놓고, 이 규정을 펴놓고 배우는 게 아니라, 네네. 선배한테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런 절차, 사실은 이제 검사들하고 규정 펴놓고 논쟁을 해보면 검사들이 의외로 규정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도제식으로 배우기 때문에. 네. 근데 이분들이 그렇게 배워도 문제가 없는 이유가 자기들이 문제가 되면 문제 삼을 게 검찰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자기 통제받아본 경험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기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자기 검열이나 또는 뭐 자기 통제 같은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어차피 전부 다 같은 편이니까. 예. 근데 사실 지금 현 정권의 특징들이 이제 검찰 정부 이런 식의 비판을 받는데 제가 이게 이제 마인드부터 검찰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들을 너무 쉽게 보여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거 개입. 사실 이 선거 개입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이제 위원장이 잘 알 수밖에 없는 게 왜냐하면 특검에 들어갔던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다뤘던 분들이니까 알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런 것들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심각하다고 좀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종섭 대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 이제 귀국한 듯합니다. 네. 귀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공수처에서 본인이 가서 조사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조사는 본인이 받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이게? 아니 그러니까 수사 일정을 네. 내가 지금 들어왔으니 나를 지금 수사에 나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간 것이 문제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라는 것, 그리고 수사를 받아서 지금 밝혀야 될 일이 지금 많은데 네. 그 많은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샅샅이 앞으로 대대적인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귀국했으면 오늘 곧 수사를 해다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송영길 대표가 파리에서 귀국해서 나를 좀 불러다오, 나를 좀 소환해다오, 조사 기일을 잡아다오 해도 전혀 어떻게 피의자가 조사 기일을 잡느냐라고 말했던 것이 한동훈 위원장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와서 이종섭 대사는 마치 들어왔을 때 바로 수사를 받게 해주는 편의를 제공한다면 이거는 공수처에서 더 큰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또 수사 일정 같은 거에 대해서 공수처에서는 전혀 자신들이 준비하지 않은 상황. 사실 그렇죠. 피의자가 귀국하는지도 몰랐다고 하는데 네. 이것에 대해서 뭐 내가 귀국했으니 수사다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근데 또 이 귀국 소식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전했어요. 결국 이야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짜고 치는 임시 귀국이다. 라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분이 국민의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의힘의 지금 현재 대표니까 만약에 국민의힘 사람이라면 한동훈 위원장에서 얘기하는 게 이상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 입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게 들어오는 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들어오는 거다. 정치적인 그런 그렇죠. 분위기 대사는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이죠. 이게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들어오기 직전에 갑자기 얘기하는 거는 사실 수사하지 말라는 얘기죠. 좀 전에 얘기하셨던 송영길 전 대표의 케이스 같은 경우도 사실 법조계 내에서는 송영길 대표가 본인이 법조인인데 저런 식으로 하는 게 본인한테 이익일까라는 사실 논란이 있었어요. 내가 출석할 테니까 수사 왜 빨리 안 해? 이런 말씀. 사실 근데 그게 당시에 송영길 대표의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 게 그분이 진작에 들어와서 수사 협조하겠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잖아요. 사실은 계속 프랑스에 있을 수 있었는데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런 얘기도 없이 계속 언론 플레이만 하니까 사실은 그분 입장에서는 정치적 액션을 취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그렇게 액션을 취한 게 저는 변론 입장에서는 큰 도움은 안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 구속되고 하는 것들이 그런 태도들이 법원의 입장에서는 안 좋게 보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저는 변론이라는 입장에서는 별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그 정도도 아니고요. 갑자기 들어와서 지금 또 나왔다가 회의 끝나면 오늘 저녁에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들어오는 날 직전에 야 들어온다 조사할 거면 조사해라라고 하는 거면 공수처 보고 이걸 미리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공수처가 준비가 돼야지 조사를 하는 건데 사실은 송영길 대표가 지금 조사를 받고 지금 이제 기소돼서 재판받는 상황에선 이런 상황이나 이런 법조계 이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기억하잖아요.
기억하고 지금 여기에 대해서 논란이 이제 또 공격이 있을 텐데 그럼 국민들이 이게 적절하지 않다, 이건 부당하다, 이건 불공평하다라는 건 사실 알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이종섭 대사와 관련해서 이제 국민의힘 내부서도 네. 자진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퇴할 경우에 뭐 공수처 수사라든가 조사를 받는 것에는 용이할 수 있습니다만 네. 한편으로 보면은 공직자 신분에서 벗어나 버리면은 뭐 국회라든가 이런 데서 부르면은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해결점이 되나요, 이게? 그런데 그 국회에서는 증인 뭐 출석 의무가 있어서 안 나오게 되면은 그에 대한 형벌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네. 무엇보다 저는 이종섭 대사의 귀국을, 이종섭 대사는 외교 지금 대사인데 외교관에서 외교부에서 곧 발표가 있을 것이다. 내가 다 해결했다. 한동훈 위원장의 이 발언이 더 용산의 어떤 심기를 건드리는 게 아닐까. 내가 다 해결했다라고 하면서 본인이 또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 뒤에 대통령실에서 그거는 딜이다. 그거는 거래가 있었다. 우리가 들어오게 그렇게 요구를 들어주는 대신에 우리는 비례대표 명단 수정을 요청했다. 근데 아직 수정이 안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내가 해결했다. 해결되게 하려면 이종섭 대사의 그 당시에 대통령실과의 통화라든지 대통령의 개입이 있는지까지 보시는 게 어떤가. 그렇다면 정말 해결됐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귀국만으로 뭐가 해결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스포트라이트를 한번 받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어떤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을 저는 진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정면 충돌 같은 모습이지만 비껴가면서 굉장히 미운 털이 바뀌지 않을까. 내가 다 해결했다. 그 발언은 굉장히 심기를 건드릴 수 있다. 아니 이게 느낌으로는 이제 쇼는 그럴듯한데 네. 이거 보면 법치국가의 원칙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당 대표가 네. 대사를 소환할 수 있다. 네. 이게 아무 생각 이해가 안 될 뿐더러 그다음에 이제 소환 당해준 행정부의 수장은 우리 대사를 소환해 줬으니까 비례대표 몇 석 내놔. 네. 이게 지금 법치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그거를 이야기입니까, 발표하고 이게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이제 선거 전국이니까 지금 계속 국내 정치 관점에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이게 호주 입장에서는 진짜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네. 이거 무슨 호주를 진짜 이 외교를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애초에 이제 그 이종섭 대사가 지명 이제 해가지고 갔을 때부터 처음에는 이제 뭐 이제 장관급이 장관 지낸 사람이 온다는 것 때문에 애초에 주목을 좀 받았다고 해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단초가 잘못 끼는 건데 애초에 주목받았던 사람이니까 호주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사실은 한국 국내에서 문제된다는 게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 이 지금 대사가 이 정치적 이유 때문에 자기 나라 대사인데 국내에 이렇게 막 들어갔다 오고 이것 때문에 딜이 되고 국내 정치 때문에 그것도 딜이 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이러다가 사표를 낸다거나 뭐 그만둔다거나 하면은 완전히 이 호주는 말 그대로 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시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상황이 국제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는 걸 사실 좀 인식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자진 사퇴의 문제가 아니라 귀국의 문제가 아니라 휴대전화를 그 당시에 쓰던 거를 제출하지 않고 다른 거를 제출했고 그리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자신의 어떤 출국 일정에 맞춰서 공수처에게 그냥 통보하듯이 내가 뭐 필요하면 들어오겠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것은 피의자라면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했다면 구속영장 청구 사유거든요. 증거인멸 송영길 도주우려. 대표도 네. 휴대폰을 과거 것을 안 냈다라고 해서 네. 구속영장 사유에 적시됐어요. 네, 그게 바로 구속영장 사유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구속영장 청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해서 어디를 숨을까 걱정하는 국민들이 있다면은 신변을 확보해야죠. 구속을 해서 신변을 확보해야 다른 더 잡음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사실 뭐 걱정하는 외교 문제 이런 건 애초에 피의자를 거기로 보낸 것 자체가 문제였기 그렇죠. 때문에 그것에 대한 후속 조치는 온전히 정부의 책임이 아닌가. 예, 그런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채 양명주 그 최상병 사건 두 번째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스모킹 건으로 돼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닉슨 대통령이 그렇게 사임한 거 그것과 같은 형국의 문제가 지금 계속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종섭 대사 이제 핸드폰 이야기하니까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귀국시켰다고 했잖아요. 네. 핸드폰 없애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을까? 라는 의심이 듭니다. 비번도 안 까신 분이니까. 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네. 결국은 이제 출국금지 해제되는 과정에서 네. 심의위원회를 하게 되잖아요. 그 과정에 만약에 대통령실이라든가 정부 고위 쪽에 어떤 뭐 외압이 있었다. 이러면 이게 또 이 국기문란 사건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 자체가 사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직권남용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죠. 이게 범인 도피, 직권남용이 지금 계속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이게 대사가 나가는 문제인데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았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이게 나중에 뭐 어떻게 될지는 실제 진실이 뭔지는 아직 밝혀지지 못했지만 결국은 수사가 될 수밖에 없는 문제로 이 정권이 끝날 때쯤에 돼서는 그래서 이거는 사실 불씨로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공수처처장 자리가 3달째 공석인데요. 지금 이제 공수처에 가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네. 공수처 조직이 수사나 조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갖춰져 있지 못해요. 앞뒤가 전혀 안 맞거든요. 이게 실제로 인사를 안 하는 것도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신이 가장 믿었던 정말 정말 절대로 자신에게 칼을 들이댄 고개를 쳐들지도 않을 것 같았던 믿었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시켜놓으니 이게 계속 잡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누구를 믿고 과연 누구를 믿고 공수처장을 임명하느냐 이거에 대한 고심이 너무나 크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종섭 대사의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대통령실을 겨냥하게 될 것인데 더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기가 어려워진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공수처장을 쉽게 임명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 국민의힘 이야기를 잠깐 저희가 아까 했었는데 네. 이철규 의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비례대표 순번 문제로 갈등을 계속 빚고 있습니다. 이거 해결이 될까요? 어렵겠죠,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는 지금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지금 주기환 전 시당 위원장인가요? 주기환 전 검찰 사무관 출신 네. 그 사람만 문제되는 것이 아니고 명단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명단이 네, 많았다. 명단이 지금 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꽤 많은데 제가 그분들의 다 이름을 다 이제 하나하나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이름이 꽤 많이 다 보도가 됐어요. 저기 아나운서 모씨라든가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분 빠졌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기상캐스터 경축연을 사회를 봤던 기상캐스터 그런 이름이라든지 다른 이름 명단이 들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비례대표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요구를 직접적으로 보도를 한 걸 보면은 그런데 그걸 다 들어줄 수는 없고 한동훈 위원장이 거기에 크게 반발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되지는 않는 그런 불씨가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명단의 면면들을 이렇게 네. 짐작해 보면요. 누가 추천했을까 이런 의심이 들어요. 이게 누구하고 친할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네. 지금 명분을 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지금 문제 삼은 명분은 이겁니다. 미래 이걸 문제 삼은 호남 출신들을 홀대했다. 이런 것들이 사실 명분이거든요. 근데 이거 하고 나서 지금 이제 국민의 미래죠. 이름이 제가 아직 안 떠나서. 국민의 미래. 예, 국민의 미래에서 호남 출신들을 일부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명분에 대해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도 부족하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려면 이쪽에서 그럴듯한 명분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나올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시비를 건다면 이건 진짜 내용이죠. 근데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바를 아까 제가 이름을 몇몇이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위원장이라고 해요. 그리고 네네. 보수 유튜버 김영민 씨 그리고 백현주 국악방송 사장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윤 대통령 취임식 경축연회 사회를 맡은 이익선 전 KBS 기상캐스터 등 추천했다고 합니다. 이 명단이 누구하고 빠졌다. 친할지 제가 다 짐작이 갑니다. 네네네. 그분 이야기 또 해볼 것 같은데요. 이 명단이 빠졌다. 네, 김건희 여사 이제 주가 조작 의혹을 작년에 이제 김우겸 의원이 제기를 했었는데요. 대통령실에서 김우겸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어요. 이게 참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당사자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참여연대가 대통령실이 왜 김우겸 의원을 고발했는지 정보 공개를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전혀 반응이 제대로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대통령에 대한 일이 아닌데 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거를 나서서 고발을 하느냐. 그렇죠.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러냐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영부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거를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지적할 거라 생각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 비서실 운영에 관한 규정 10조 별표다라고 했어요. 그래, 그럼 그게 뭔지를 보여다오. 그 규정을 한번 봅시다. 보여줄 수 없습니다. 왜죠? 비밀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는 게 정말 터무니가 없는데 이것을 비밀이라고 해서 이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합니다. 그 규정을 보여달라, 규정을. 그랬더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안 된다라면서 계속 우기다가 재판부에서도 이런 거는 단순히 대통령 비서실의 업무 분장을 업무부장표 네. 내규. 업무 분장을 구체화한 건데 이게 왜 정보 공개가 안 되냐.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서라도 이거는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공개를 하시오. 그럼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이것을 공개하는 거는 공정한 업무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항소를 한다고 합니다. 기가 차네요. 그 이번 기회에 한번 주의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의외로 이렇게 그러니까 행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규정들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게 많습니다. 네. 이게 얼핏 생각하면 말이 안 돼요. 내부 규정이니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적법 절차대로 돌아가는지 여부를 하려면 국민들이 알아야죠. 절차로 공개하지 않는 게 많고 규정이 많고요. 이게 가장 문제되는 조직이 검찰입니다. 맞습니다. 네, 검찰의 내부 규정들이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사실은 이 갖고 재판까지 가고 공개하지 않고 비밀이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제 경험해본 저 같은 사람은 다시 한번 검찰을 떠올렸거든요. 근데 이거를 중요한 비밀이라고 내부 지금 이게 대통령 비서실 운영 규정이 중요한 비밀이라고 공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규정들을 공개하지 않고 이제 우리 자기들 내부 규정이라고 공개하지 않고 비밀이라고 숨겨놓는 상황부터 사실은 이게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지난 정권의 검찰 개혁 이런 걸 하면서 지적은 있었습니다만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 여기까지 오면서 이런 것들이 검찰 출신께서 가시니까 대통령실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앞으로 공개 소송까지 갈 것도 없이 이런 규정들은 무조건 공개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입법을 해야 될 문제라고. 당연하죠. 이게 우리가 보통 법률, 명령, 조례, 내규 이런 순서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상위에 법률이 존재하고 있고 법률에 의한 것들은 다 공개가 되는데 내규가 공개가 안 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게 많아요. 검찰에 특히. 사실상 근거가 정확하다면 명분이 있다면 공개를 했을 텐데 공개를 못하는 이유는 바로 공개를 하는 즉시 근거 없이 왜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뭐 고발을 하고 그러느냐 이런 지적 때문에 더 큰 일이 일어날까봐 지금 잠시라도 미루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선거 유세가 많아서 지금 재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는데요. 지금 재판부에서 지금 불허하겠다. 또 그리고 또 강제 소환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재판부가 이게 좀 과잉 강경한 거 아닌가요, 이거? 이건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아시겠지만 제가 변호인이라 제가 변호인이라 제가 이제 얘기하기가 조금 이제 사실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재판부 입장은 이래요. 그러니까 선거 때문에 못 나온다는 건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기조인데. 사실 문제는 이제 유동규 씨가 아직 그게 증인신문이 덜 끝났거든요. 덜 끝나서 유동규 씨가 해야 되는데 유동규 씨가 원래는 출마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출마를 하니까 유동규 씨도 출마하는데 그러면 출마해서 못 나온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럼 유동규 씨는 못 나온다고 하는데 이재명 대표 나오라고 하면 사실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할까 좀 저희끼리도 생각을 했었는데 유동규 씨가 갑자기 출마 포기하면서 나오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정에 나왔는데 법정에 나와가지고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나오지 않으면 난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되면은 일주일에 2번 이 재판만 나와야 되거든요. 이 재판 나와야 되니까 사실은 선고운동을 못 해요. 이제 선고 진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그렇죠. 선고는 못 하는데 유동규 씨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법원이 그러면 무조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 사실은 이제 이건 이제 공적인 입장은 아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인데요. 이게 어쨌든 야당의 대표잖아요. 야당의 대표고 단순히 이 개인적 일반적인 정치인이 아니라 지금
그 여당의 카운터파트로서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정치인이고 그 정당 정치, 특히 이제 그 입법부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법원에서 부르고 검찰에서 부르면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게 사실은 이제까지 입장이었어요. 자기들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 개인적으로 사법부가 입법부를 너무 무시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 말자는 게 일단은 재판에 최대한 협조하자는 게 이제 내부의 이제 논의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계속 따랐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해서 아예 선거운동을 막아버리겠다고 하는 게 적절한지 여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입니다. 한편으로 도이치모터스 사건은요. 1월에 공판이 있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그 총선 이후로 다음 재판 기일을 잡았거든요. 4월 22일이 재판 기일입니다. 뭐 김건희 씨가 총선 출마하나? 왜 총선 이후에 출석하죠? 아니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자체가 수사도 총선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사도 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니 정말 총선에 출마해서 당대표로서 뛰고 있는데 이 총선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잖아요. 재판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게 저는 좀 놀라웠어요. 아니 김건희 씨가 출마하나요? 왜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정치적 공작이기 때문에 수사도 안 된다. 그것이 특검 반대 사유였잖아요. 제가 조금 입장이 그래서 저기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뭐 사법부나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지금 이제 법원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아직 논의가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협조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떻게 진행될지는 공식적으로 아마 언론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죠. 제가 한 말은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정당도 헌법에서 규정된 기관이에요. 헌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우리 국민들도 아셔야 되고요. 우리 헌법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대의민주주의에 관한 것들을 규정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분량의 대다수가 국회에 관한 것들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법을 해석하시는 분들은 꼭 이 사법부의 존엄성만 우선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헌법에서 밝히고 있는 것들은 대의민주주의의 운영과 원리가 가장 우선된다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김필성, 신유진 두 변호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네. 네, 광고 타임 해야 안 되나요? 왜 안 뜨지? 제가 그냥 쭉 읽으면 되나요? 네,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저렴하게 할 수 있는 전문 광고 클리닉 업체입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입니다. 가족이나 친지, 지인들에게 묻지마 보험 많이 가입하셨죠?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예약만 하시면 전국 어디서든지 무료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예약해 주세요. 상담 예약은 대표전화 1644-1236, 010-7612-3303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을 남겨주시면 확인 후에 연락드린다고 합니다. 자, 네. 지금 그러면요. 뉴스 인사이다는 지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아이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아이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네, 깊이 있는 고품격 시사대담 뉴스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양희삼 목사님과 해문 스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경질하라 이야기를 했고, 이종섭 대사도 소환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황 수석이 경질이 되었고요. 이종섭 대사도 오늘 아침에 귀국을 했습니다. 이 갈등이 한동훈 위원장이 승리한 건가요? 뭐 일단은 남는 장사는 아닌 것 싶어요. 만일 선거에서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패했다. 그러면 그러길래 내가 사퇴도 시키고 또 수사도 하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알리바이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대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무지하게 기분 나쁘겠죠. 뭐라고? 이게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또 아직도 정신 못 차리네. 혹은 이번만큼은 못 참겠다. 뭐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일촉즉발의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네, 우리 대통령 신기 관리가 필요하네요. 해문 스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 목사님이 반대 입장에서 얘기해야 제 입장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항상 불쌍한 사람은 좀 변론해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활동을 이렇게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그 비대위원장이 되시면서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특검을 막으시고, 그리고 이제 공천을 정리할 때까지 시즌 1, 시즌 1은 아주 좋았어요. 특검법도 막으시고, 뭐 조용한 공천, 그래서 뭐 자기 나름의 소르진까지 시즌 1 마무리했는데, 이 3월 둘째 주 정도부터 시즌 2가 시작되면서 굉장히 효용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굉장히 고전하고 계신데요. 이번 이종섭 대사 또 황상무 수석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을 보니까 이분이 공부 잘하신 분 많아요. 성실해요. 책임감도 있고. 네. 왜냐하면은 본인이 좀 간을 보면서 천천히 입장 표명해도 되는데, 맨 앞에 서서 내가 이렇게 요구해서 이거 관철시키겠다라는 걸로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 의지를 관철하셔서 좋은 결과, 원하는 결과를 얻었는지 모르지만 자기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번 사건으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 총선에 대한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형국이 되었기 때문에 뭐 도대체 몇 석을 해야 이기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참 어떻게 보면 용기 있고, 어떻게 하면은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때문에 더 위기에 몰리는 한동훈 개인 리스크로 시즌2는 시작하게 되었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스님 말씀에 좀 공감이 되는 게, 생각을 해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맹활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은 계속 떨어지고 있고, 대통령의 눈밖에는 났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한동훈 위원장은 그러니까 마지막에? 시즌1은 한동훈의 맹활약이 어쨌든 간에 시장에서 인파로 확인됐고, 시즌2는 이제 고독한 한동훈 어디로 가야 되는가. OK 목장의 대결투 시즌1은 북풍한설이 몰아치는 서산시장에서 아름답게 마무리되었는데, OK 목장의 결투 2는 그 고독한 한동훈 리스크를 혼자 떠안따로 시작되어서 이제 본인의 거취와 총선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승패에 대한 책임이 한동훈 한 사람에게 집중되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개인이 위기에 처하는 순간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저는 나름 승부수를 던졌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승부수를 던졌다? 네. 지금 아마 지금 계속 들리는 이야기는, 지금 누가 봐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는 선거 다 진다, 이런 상황에서 현역 의원들은
대통령보다는 자기들의 선거를 훨씬 더 유리하게 도와줄 수 있는 비대위원장에게 계속 힘을 실어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이 현역들이 내 편을 들어주고 또 나하고 같이 뜻을 같이 할 수 있다면 한번 시도해봐. 뭐 아니 그렇다면은 이제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더 신뢰한다. 신뢰라기보다도 필요에 의해서. 더 필요에 의해서. 네. 네.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가슴 속에는 윤석열로부터 독립해서 자력갱상해서 그렇죠. 정치적 스타가 되어야 됐다는 네.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다. 뭐 이런 느낌인가요? 원래 그쪽 분들이 그런 분들 아닙니까? 이번 사건은 그 동양 역사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건인데요. 네. 그 초한지라고 불리는 이제 유방과 항우의 이야기, 뭐 사마천 사기에도 나오는데요. 그 JP가 얘기했던 그 유명한 토사구팽의 시작이 이렇게 네. 시작됩니다. 한고조 유방이 한신에게 물어요. 나는 병력을 얼마나 지휘할 수 있다고 보느냐. 근데 한신이 주군께서는 한 10만 명 하면은 최대치일 겁니다. 네. 그럼 너는 얼만큼 하냐? 나는 다다익선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휘 능력은 내가 주군보다 낫다. 네, 이거죠. 네. 근데 너는 왜 내 부하가 됐느냐? 주군은 저 같은 사람을 여러 명 부릴 수 있고 저는 부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한고조 유방을 칭찬한 것 같았는데 유방이 집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이 새끼 괘씸한 거야.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천하를 통일하고 나서 한신을 이제 토사구팽 시키는 이야기로 귀결되게 됐는데요. 이번에 한동훈 위원장의 어쨌든 간에 과감한 봉인책 그리고 본인의 뜻을 관철해내는 저 용기 그리고 성실함이 굉장히 총선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보는데 도움이 되고 나면 도움이 됐기 때문에 제거되고 도움이 안 되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게 제거되는 한동훈 리스크로 저는 귀결됐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유방이 승리를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선거 후에 과연 대통령에게 그런 힘이 남아 있을 것이냐? 그래도 아마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눈밖에 난 사람은 다시. 자, 저희가 지금 장기판이 돼가고 있습니다. 초한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같은 한시입니다. 같은 한시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한신을 제거하는데 유방의 부인이 여치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께서 큰 역할을 하실 걸로 예측해 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네. 자, 갈등 계속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비례대표 문제인데요. 주기한 광주시당 위원장의 순번을 당선권 내에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이 있었나 봐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불만을 토로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사실 그 대통령의 정당 선거 개입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은? 선거 개입이 맞죠. 선거 개입이 맞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 너무 다소 돌직구 성향이 있는 거죠. 조용히 처리할 수 있고 안 들킬 수 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직접 개입하신 건 아니지만 이거 딱 누구든지 보면은 대통령실이 어떤 의중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데 이분의 문제점은 자꾸 그 어수룩한 수로서 들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대통령실의 의중이 비례대표에 반영되는 것은 어떤 정권이든지 어떤 총선이든지 기본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이분들이 좀 미숙한 것 같아요. 그 미숙하고 또 한동훈 위원장도 그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본인이 대통령의 좀 의중을 알아서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대통령실 이런 거 개입합니까 하고 그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기 의견을 내세우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갈등이 촉발된 거 아닌가. 그건 저는 소위 세련된 용어로 하자면 대통령실과 한동훈 위원장의 정무 감각의 미숙이 불러온 전 국민에게 본인은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전 국민에게 결국 다 들킨 그런 미숙한 조치였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의 반발 혹은 반기는 최근에서야 일어난 일일 거고요. 만일 대통령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이 되기 전까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고개를 갸우뚱거렸거나 반발을 했다면 지금 저는 거기까지 못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상 저는 별로 흉내내고 싶지는 않은데 이거 같아요. 이거 대선 때 이거 있잖아요. 이거 도대체 이거를 누구한테 먹이라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이게 자기한테 돌아가지 않을까. 근데 이제 비례대표 명단을 보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자기 사람을 챙겼다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럼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나름 공정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장기적으로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보고 현재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 다수의 의견을 수용하는 건가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렇게까지 훌륭하게 뭔가 할 수 있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입장 차이 있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난국이라고 볼 수 있는 네네. 어지러운 것들을 가닥을 치고 정리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너 왜 내 마음을 몰라주냐. 그 대통령 입장에서 내가 민생 토론도 하고 각 지방의 민심을 얻어가지고 지금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지 한동훈 때문은 아니다라는 이 두 가지 본인의 현실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비례대표 문제로 충돌한 것 같은데요. 일단 뭐 반대쪽의 입장에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발표한 비례대표 명단 보면은 뭐 이를테면은 김예지 의원은 비례로 한번 들어오신 분인데 왜 두 번 주냐? 그렇다면 그 민주당 비례 정당에 있던 용해인 의원도 비례대표 두 번 한 것을 공격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공격 패턴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뭐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또 뭐 사실은 실제 이야기는 뭐 용산 혹은 대통령실에서 건넸던 비례 명단을 한동훈 위원장이 성격상 뭐 일거에 뭐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거절하는 그런 뭐 본인 생각엔 똑소리 난다게 공정하게 한다는 것이 감정적 반발을 불러일으켜서 일어난 것 같은데 결국 뭐 이종섭 대사 문제, 황상무 수석의 사퇴 문제와 더불어서 이 비례대표 명단도 뭐 오늘 내일 중에 뭐 일정 부분 수정되어서 양측이 봉합의 길을 찾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어쨌든 간에 다시 한번 자기가 봉합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결국 위험에 처했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 두 사람 간의 관계가 20년 가까이 부하와 위에 이 상급자 관계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 막 흔들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네. 저는 뭐 당연히 그렇게 보고 지금 스님 말씀해주신 부분에 좀 더 이야기해 보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찌 됐건 현장에 있는 겁니다. 네. 그럼 현장에서 요구하는 소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계속 조언을 하고 하면서 들어보고 하면 나름 선거의 전략상 그게 틀리지 않다는 걸 알 것이고 또 예를 들면 지금 두 사건 일어난 것처럼 뭐 도주대사 뭐 사시미 수석 뭐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어오면 그거에 대한 요구들을 들으면서 현장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것을 좀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대통령실이야 알게 뭡니까 그게 자기들이 요구를 빨리 너 그거 하라고 내가 너 보낸 거잖아. 내 말 들으라고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보낸 건데 너 무슨 소리야. 이런 갈등. 이게 가장 기본적인 그 구조 안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은연중에 하다 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편드는 것 같아요. 자꾸 느낌이. 아니 그분이 위기에 처해서 좀 편들어줘야 돼요. 좀 위험해. 네. 자 이제 비례대표 이야기 나오니까요. 명단 중에 진양애 씨,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신청을 했는데 순위에 못 들었거든요. 자, 이 두 분들이 비례대표를 신청한 하나의 그 원동력, 힘은 어디서부터 나왔을 것 같습니까? 그래 참 그 사람은 가끔씩 그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 용기 있어요. 있는 분들. 저는 늘 용기 있는 사람을 높이 평가합니다.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그 계속 뭔가에 도전하다 보면 뭐가 되거나 아니면은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 요번에 좀 제대로 된 데다 해야죠. 네, 아니 진양애 전 KBS 아나운서는 뭐 특별한 파란이 없으셨는데 이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 그러니까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말이 기네요. 근데 이 김행 그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께서 또 방송에서 나오셔가지고 일대 그 논쟁을 벌리셔서 전 국민을 너무 그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좀처럼 볼 수 없는 이게 현실인지 아닌지를 알 수 없을 정도로 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원래 크게 되고 저는 김행 같으신 분이 선출직에 대단히 적합하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권력의 의지가 저 정도 되면 제가 볼 때 크게 되실 분이에요. 이분을 또 김건희 여사가 알아보시고 우리 스님 또 맥이시네. 또. 김건희 여사께서 이런 분을 장관으로 해야 된다고 거듭 추천했는데 안타깝게도 본인의 조금 부족한 그 품성의 문제가 이게 좀만 자제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 마지막에 너무 지나친 열정이 본인의 발목을 잡게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비례대표에 나가셔서 국회를 아주 난장판으로 만들면서 본인의 권력 의지를
강력히 드러내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라디오에서 끝났다는 걸 굉장히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론에 보면 뭐 대통령이 경로했다, 뭐 경로 이야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과연 대통령만 경로하고 있을까? 국민은 지금 대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로하는 분 한 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옆에 있는 실제적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여사님. 얼마나 경로하셨겠습니까? 아니 이것들이 말이야 내가 이게 추천하고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들인지 몰라 이러면서 분명히 이게 그러지 않으셨을까? 이게 기사로 나와야 됩니다. 여사님 경로. 아니 역대로 이 폴스트레이디가 친분 관계에 있는 사람이 비례대표라든가 국회의원 공천에 추천되었다.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저기 더 고대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고대 초안지까지 올라가가지고 초대 초안지만 한번 가보시죠. 매우 많죠. 매우 많습니까?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 다 성공했는데 그 사람들은 다 들키지 않았어요. 들키지 않았습니까? 예. 왜냐하면 그 남성보다 여성이 되게 용의 주도하잖아요. 그래서 잘 들키지 않았는데 이분들은 꼭 그 중간에 본인들은 잘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꼭 들켜가지고 모두가 알게 되기 때문에 결국 결과가 없는 쪽으로 가는 걸 저도 좀 제가 조언해주고 싶어요. 들키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는 방법을. 근데 저기 진양의 아나운서나 김행 여가부 장관이 워낙 유명한 분이 돼가지고 그렇죠. 들키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했다는 걸 들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그거를 어떻게 자꾸 들키는 게 좀 혹시 들키는 걸 좋아하는 취향은 아니실까요? 아니, 고의적으로 들키려고 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때 그 주위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미숙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부는 역사에 없던 새로운 역사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이런 정부가 있었나? 뭐 수식어는 달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런 정부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뭐 뒤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대통령이 되어서만 하고 있는 일이 아니다. 사람은요 하던 짓을 합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검사 시절에도 이랬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반증이다. 네. 저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지멋대로 하고 살았잖아요. 권력을 가지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그 검찰 권력을 가지고 뭐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다 뭐 줄줄줄 읊을 수 있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던 사람들이 하다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러면 저는 이 말에 되게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는 하늘이 낸 사람이야. 하늘이 낸 사람인데 뭔 짓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뭐 이런 거는 아예 안중에 없는 거죠. 그런 삶을 계속 반복해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세상은 뭐 저도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모든 일은 다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값을 치러야 그것을 얻는 것이고 근데 지금 이 대통령과 대통령 부부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값을 치러야 일을 얻는데 이 일을 얻은 것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제까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 하시니까 갑자기 수원 왕갈비 통닭이 생각나는데 이제까지 이런 정권은 없었다. 이것은 정부인가 아니면은 특수부 이익 집단인가? 아니면 입에 착착 붙네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어떤 집단인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시니까 과거에 이제 검찰총장 그다음에 지검장, 차장검사 시절에도 이런 비슷한 행태로 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그런 자리도 고위공직자인데 이런 행태로 하던 분들이 고위공직자로서 출세하고 과연 그게 한국 사회의 이 검찰이라는 이 고위관료 집단이 정당하게 운영됐는가 질문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인데 정말 우리가 얼마나 번지르르한 나라였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겉으로는 멀쩡했고 또 저희가 뭐 선진국이 진입해왔다, 뭐 경제 10위까지 올라갔다라고 했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운 것처럼 보이는 나라였습니까? 실제로 뭐 자랑스러운 나라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 이면에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고도 성장을 겪어서 그런지, 뭐 우리가 과거 청산을 못해서 그랬는지,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사회가 좀 너무 겉만 보고 판단하고 겉만 보고 보는, 결국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 이유도 뭡니까? 아, 검찰총장이니까 법을 하는 사람이니까 법대로 잘 하겠지. 네. 그래서 공정과 상식을 말했지만 대한민국에 제일 공정과 상식이 없는 대명사가 아닙니까, 지금? 이런 모든 우리의 아픔 혹은 부끄러움이 저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다 씻어내는 새로운 출발점, 새로운 분기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참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네. 네. 김건희 여사가 이제 최근 한 3개월째 눈에 보이지 네. 않고 있습니다. 계속 그 두문불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총선 때까지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대통령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 행사에 대해서 그 언론이나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걸 잘 통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혹은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일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것도 극도로 4월 10일까지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서 그 컴백하시는 시기는 좀 조율되겠지만 뭐 언제까지 뭐 그분이 거기 계실 분도 아니고 또 영부인이 활동하는 게 그 대한민국 국익에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스님 이야기는 왜 빨리 역설적으로 들리죠? 빨리 이분이 활동을 재개해야 좋은데, 왜냐하면 지금 제가 보고 있을 때 그 최근에 야구 선수 오타니가 한국에 왔어요. 네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오타니를 안 만나고 있어요. 친일 논란에도 휘말릴 수 있고. 근데 이 여사님께서 그 굳건한 자리를 유지하고 계셨으면 분명히 용산에 불러서 같이 차담하시고 사진 찍었을 텐데,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야구 팬이거든요. 네네. 예. 근데 오타니도 못 만나시고, 또 오타니랑 사진 찍어도 대통령이 사진 찍으면 별로 그 사진을 주목도 못 받고 아무도 관심 없는데, 그런 면으로 볼 때 영부인께서 빨리 컴백하셔가지고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즐거움과 또 이야기거리를 주셔야 되는데, 어쨌든 총선의 결과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승패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여사님께서 저는 빨리 컴백하셔서 국민들에게 또 많은 화제를 제공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평론가님께서 스님께 좀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고급지게 매기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김건희 여사가 이 일에 등장하실 수도 있어요. 이게 스님도 네. 조금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이제 보스턴 미술관에서 고려 사리 반환을 네. 결정했는데 네. 여기에 이제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결정적 기여를 했다라고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리 반환하는데 보스턴에 혹시나 직접 가지 않으실까라는 네. 이런 뭐 그런 기대 심리를 저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일단 그 진행자님 말씀이 이제 정정해야 될 게 결정적 기여는 아니고. 아닙니까? 네. 했다고 이제 언론이 그렇게 쓴 거 결정적 기여가 아니고 뭐냐면 이 김건희 여사가 좀 지금 생각해도 좀 이상한 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 아메리칸 파이 부르러 미국 가셨을 때 그 다음 일정이 하버드 강연인데, 그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맨날 듣던 얘기 재미없으니까 이 보스턴 미술관에 이제 가신 거예요. 가셨다가 예정이 없이 그 제가 20년간 하고 있던 그 사리구에 대해서 이걸 줬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무례한 건데. 박물관 되는 걸 달라고 하면 그렇죠. 무례한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왜 그랬는지 하여간 그렇게 하셔서 이 사건이 이제 저도 다음에 뒤에 미국에 갔다 와서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간에 김건희 여사가 그런 역할을 하신 거는 맞아요. 다시 이 사리 반환에 기여하신 건 맞는데, 그때 그 일로 이제 잘 진행이 돼서 이제 조만간 아마 올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리구는 아니고 사리만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리구는 이제 제가 잘 모셔오기 위해서 지금 직접 제작하고 있는데요. 아마 4월 달 혹은 5월 달 중에 날짜가 서로 잡힐 것 같은데, 원래 총선 전에 갔다 오려고 했는데 그 여러 가지 또 뭐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또 뭐 김건희 여사가 밖에 나오는 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총선 이후에 갔다 오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어서 뒤쪽으로 미루어졌는데요. 그 뒤쪽으로 미루어지면은 뭐 김건희 여사도 한번 이 문제 어쨌든 간에 기여하신 바가 있으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시지 마시고 부처님의 그 위신력에 의지해서 지은 죄가 있다면 다 거기다 악업을 탕감하시고 직접 같이 들고 인천공항에 내리면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디올백 들지 마시고 다른 그 동대문에서 백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그리고 보스턴 같이 가시게 되기를 저는 이제 진심으로 제안하고 싶습니다. 스님하고 같이 가실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이 타이밍에 스님께 질문. 만일 여당이 총선에서 대패를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아마 뭐 그때는 이제 완전 경랑성으로 빠질 거니까 뭐 네. 이것도 그렇겠지만 그냥 어설프게 여당이 졌다. 네. 야당이 어설프게 이겼다 하면 그 다음 우리 김건희 여사의 행보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보스턴 사리 받으러 가셔야죠. 기도하러 가야 되니까. 근데 제가 그날 이제 여담입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그 보스턴 미술관에 갔을 때 두 가지 제안을 하셨어요. 네. 하나는 이 사리구를 반환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나는 국립현대미술관과 보스턴 미술관의 회화 작품을 교류했으면 좋겠다라는 두 가지 제안을 했는데, 하나는 이제 제가 하던 일이니까 제가 해결했는데, 그 두 번째 국립현대미술관과 보스턴 미술관 소장의 그 유럽 영화들을 교류 전시했으면 좋겠다는 거는 정부가 추진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저는 그 왜 이걸 추진 안 할까? 그래서 아마 그 김건희 여사 제가 만나게 되면 두 번째도 해결하셔라. 그리고 또 김건희 여사는 그날 보스턴 미술관으로부터 그 2024년도 지금 한류 기획전이 열리고 있는데 거기에 공식 초청 받으셨어요. 이미 초청 받으셨어요? 예, 이미 초청 받으셨어요. 1년 전에. 그래서 거기에 가서 미국 보스턴 미술관이라는 곳에서 열리는 한류 기획전도 이렇게 가서 축사하시고 블랙핑크도 데려가고 블랙핑크도 데려가시고 그래서 보스턴을 완전 쓰나미로 쓰나미라는 일본 말씀 안 되는데 보스턴 미술관 한류로 채우시고 후임도 같이 사리 들고 오면 좋을 거 아니냐. 지금 대통령실에 건의하고 싶습니다. 설마 이제 사리 반환이나 이런데 어떤 뭐 딜이 있고 이렇지는 않겠죠. 뭐 반도체 뭐 100톤 줄게라든가 뭐. 그렇진 않아요. 네. 그렇진 않은 게 왜 아니냐면 김건희 여사께서 그 제안을 했을 때 보스턴 미술관과 저 외에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미 20년 동안 되어 있고 김건희 여사의 역할은 뭐였냐면 보스턴 미술관은 사리를 돌려주기로 이미 2009년도에 입장을 정했는데 문화재청이 반대해서 못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까?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우리나라 문화재청이 사리구까지 주지 않으면 사리만 주는 건 받지 않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뭐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하니까 문화재청이 알아서 자기 입장을 철회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뭐 딜이 있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우리 스님 입장에서는 김건희 여사께 엄청나게 감사해야 될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김건희 여사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그 사리구와 사리구 반환을 위해서 20년 동안 이렇게 애써 주셨는데 김건희 가지고 한 방에 해결을 해버렸죠. 한 방에 해결했죠.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저 문제를 해결하셨고 저 문제를 또 이제 본인이 그래서 너무 숨어 계시는 거에 이제 컴백의 무대로 저는 해서 많은 사람에게 좀 기쁨을 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연락해서 총선 전에 하시라고 하면 안 될까요? 그거는 이제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두 분 모시고 이야기해 보니까요. 내공이 너무 출중하셔가지고 제가 진짜 연습 좀 하고 와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치평론가로서 두 분을 조금 난처하게 해드리려고 돌발 질문을 하나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 국면인데 국민의힘이 총선 이 위기 타개책으로 혹시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나가라 이른바 출당 또는 탈당 요청 이런 이야기 나올 가능성은 혹시 없을까요? 저는 그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지난 그 경선 국민의힘 경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실제로 평론가분들도 국민의힘 경선할 때 이제 뭐 그 안에서 내부에서 시끄럽고 난리 날 거다. 그 뭐 저항도 할 거다 했는데 저항 별로 안 했습니다. 그렇죠. 네네. 저항하려다가 바로 그 다음날 꼬리 내리고. 저는 그것도 실은 그렇게 될 확률이 있다. 왜냐하면 캐비넷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슨 대의를 위해서 정치한다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이익에 손해가 나는 순간 아이고 소나기 피해가지. 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그 큰 잡음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아니나 다를까. 뭐 아시다시피 무슨 뭐 옥새 들고 나르샤 그분도 뭐 나누는 것처럼 하다 그 다음에 바로 꼬리 내리고. 또 누굽니까? 장제원 마찬가지. 막 버스 동원하고 설교 뭐 간증하러 가서 교회에서 설교 간증하면서 막 덤빌 것처럼 그러더니 바로 그 다음날 꼬리 내리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큰 그런 요구까지는 총선 전에 있을까 과연. 왜냐면 괜히 내가 총대 맸다가 야 저놈 묻어 하면 그렇게 과연 나설 사람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이제 마지막 발악으로
이제 진짜 내 배지가 날아갈 게 눈앞에 보이면 야 이거 우리끼리 뭐라도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 좀 두 가지의 어떤 그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그 가능성은 다 존재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스님 어떻게 그 보세요? 탈당 문제를 보면은 일단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 돼요. 존재해야 된다. 네, 그런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시대의 흐름, 물을 거슬러서 그렇지. 과감하게 뛰어오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을 딱 보면 한동훈 위원장은 김행 전 여가부 장관 후보자처럼 그런 권력의 의지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탈당을 건의하지 않을 거고 김행 여가부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라면 탈당시켰죠. 네, 그런데 그 눈빛과 행동 거지가 시대를 거스를 수 있는 풍운의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탈당 건의 혹은 탈당 그런 일은 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하더라도 총선 후에나 하지 않을까 싶어요. 총선 후에나. 하더라도 지금은 그런 용기 있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발 권력욕을 갖고 시대를 좀 거슬러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풍운의 명을 거스르는 사람은 일단 공부를 한동훈 위원장처럼 잘하면 안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살아보네요. 공부를 못 해가지고. 자, 지금 저희는 그 시대를 거스르는 두 분 종교 지도자들 모시고 말씀 들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 참 큰 가르침을 제가 얻은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뉴스인사 프라임 SNS에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댓글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